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서의 소름 끼치는 군생활. 아무래도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깐 다 바다잖아. 그래서 해안 경계 근무라는 걸 나가거든. 그냥 보초 서는 거야. 혹시나 모를 북한군 침투나 뭐 잠수함, 수상한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주시하는 거야. 그런 걸 매일 밤마다 나가. 그때가 겨울이었어. 제주도 겨울이 그렇게 안 춥다고 생각하지만 바닷가라서 바람 때문에 그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추워. 그리고 눈이 자주 오진 않는데 또 올 때는 꽤 오더라고. 그날도 눈이 펑펑 오던 날이었어. 한창 꿀잠 자다가 새벽에 그 사건 때문에 오대기 출동했었어. 5분 뒤 기절하고 무슨 일 생기면 후딱 출동하는 그런 게 있어. 암튼 그냥 난리가 났었다. 그때 나는 초반 근무라서 일찍 근무서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지. 갑자기 막 다 깨우더니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난 진짜 북한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암튼 오대기만 출동하고 우리는 내무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안전곤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지. 곧 행정반으로 전화가 왔어. 결론만 얘기하면 같은 내무실 쓰던 김병장이란 애는 죽고 권일병이란 애는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사고를 당한 김병장이랑 권일병이라는 애들은 새벽 2시였나. 그때 근무였어. 초소 내부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누가 침투한 흔적도 없고 공격한 흔적도 없고 해서 현장 조사는 그걸로 맞췄나봐. 김병장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나 동사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자다가 그냥 죽었다고 나왔나봐.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권일병이 이 미스테리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었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권일병이 깨어나기만을 모두들 기다리는 상황이었어. 하루쯤 지나자 권일병이 깨어났어. 근데 애 상태가 영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뭘 본 건지 충격을 먹어서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야 하나. 물어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고. 우리 부대 사람들, 헌병대들, 그 사건을 아는 모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근데 권일병이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 그의 첫 마디는 조사관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무조건 믿어주실 수 있습니까? 였어. 정작 답답한 사람은 조사관이었으니 다 믿어줄 테니까 겪은 일 그대로 다 얘기하라고 했지. 그렇게 권일병은 끔찍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듯이 표정을 찌푸리며 몸이 떨려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늘상 그렇듯 김병장이랑 권일병 둘이 앞번조 근무자들이랑 근무교대를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 병장급 정도 되면 후임병만 세워놓고 일 있으면 바로 깨워라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자거든. 그날도 김병장은 권일병이랑 잠깐 노가리 까다가 잔다고 하고 구석에서 잠들었대. 권일병 혼자 근무를 서고 있었대. 그래도 일병 때쯤엔 군기가 바짝 들어있을 때라서 열심히 근무를 섰겠지. 그렇게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 내 그날의 기억으론 참 이상하니 많지 눈이 많이 왔었어. 아무튼 권일병은 평소처럼 주변을 훑어보고 있었대. 근데 저 멀리서 거리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이상한 형광색의 빛이 뿌옇게 보이더래.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계속 그 형광빛을 주시하면서 다른 곳도 경계하는데 그게 정말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 김병장을 떼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기다렸대. 근데 진짜 그 형광빛이 나는 물체가 조금씩 다가오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그제서야 권일병은 김병장을 깨우려고 불렀다 하더라고. 김병장님,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라고 불렀지만 김병장은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속으로 욕하며 그 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대. 이게 조금씩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형체가 보였다더고. 그 형체는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 꼼지락꼼지락. 사람이 엎드린 상태로 얼굴까지 바닥에 파묻은 상태에서 눈버티를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기어오던 게 보이더라는 거야. 권일병은 좆됐다. 뭐야 저게 하면서 김병장을 다시 깨웠대. 원래 선임병을 깨울 때 몸에 손을 대고 깨우면 개갈군건이었는데 그따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은 얼굴까지 땅에 박고 꼼지락거리면서 오는 그걸 보면서 김병장을 막발로 찼대. 김병장님,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이 씨발 새끼야. 공포 때문에 뒤질 따위 생각나지도 않았대. 그렇게 해도 김병장은 안 일어났다고 하더군.
그래서 초소환에 있는 전화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대. 근데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인 거야.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박은 인간이 팔다리를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오고 있지. 전화는 안 되지. 김 병장은 발로 차대도 일어나지도 않지. 완전 미칠 것 같았대. 어쩔 수 없이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 수상한 새끼가 기어오는 동안 속으로 몇천 번을 시뮬레이션을 했대. 가까이 왔을 때 수화하고 불응시에는 발포하려고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그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곳까지 왔대. 근데 얼굴을 땅에 박은 상태로 꼼지락꼼지락거리며 기어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수상한 새끼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야. 권일병은 뭐지? 뭐에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내가 근무때 하필 이란 생각을 하면서 조정관 연발로 놓고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올렸대. 꼼지락꼼지락거리며 기어오던 그 새끼는 결국 초소 근처까지 왔고 권일병은 심호흡 한 번 내쉬고 수화를 했다는 거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화랑, 화랑. 이 씨발 새끼야. 대답해. 화랑이라는 건 암구우라는 건데 야간에 실원 확인이 어려우니까 같은 편끼리 정해놓고 쓰는 거야. 예를 들어 화랑 하면 반대쪽에서 담배 라고 오면 아군이라 간주하고 신원 확인을 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권일병이 수화를 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새끼가 동작을 갑자기 딱 멈추더래. 원래 수화 3회 불응 시 발포가 원칙인데 막상 총을 쏠려니 망설여져서 한 번 더 수화를 했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화랑 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받고 있던 그 새끼가 몸은 엎드린 상태로 얼굴만 쓱 하고 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권일병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얼굴을 보려고 했지. 근데 권일병은 그 새끼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대. 그 인간 같지도 않던 그 새끼의 얼굴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김병장이었다는 거야. 입이 아주 찢어질 만큼 끔찍하게 웃고 있었다더군. 그 모든 얘기를 듣던 조사관은 권일병의 상태로 봐서 도저히 거짓말 같지가 않아서 일단 권일병은 병원에서 쉬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무속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조사관은 그 무속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줬더니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 그 김병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권일병이 봤다던 그 형광색의 빛이 보였던 시점부터 이미 죽어 있었을 거야. 원래 이승에 미련이 많던 사람이 죽거나 자기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면 같이 저승갈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야. 아마 김병장이란 사람은 권일병 몸속에 들어가려고 했나봐. 권일병이 기절한 게 천운이었지. 사람의 혼이 드나드는 통로가 눈 사이에 미간에 있는데 사람이 기절한다는 게 혼이 빠지는 거야. 육체랑 혼이 분리되는 거지. 그래서 그 혼이 육체를 못 빠져나가도록 스스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지. 조금만 더 늦게 기절했더라면 김병장이 권일병의 몸속으로 들어갔을 거야. 그 후에 그 무속인은 김병장이 죽었던 곳에 와서 천도적을 지내줬고 권일병은 얼마 못 있다 정신쇠약이었나. 아무튼 복무부적격 판정받고 의병제대했어. 이 일은 내가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아줌마. 지인 이야기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무렵 하천 부지에서 강아지를 주었단다. 아쉽게도 집에서 기를 수는 없었기에 다리 아래 골판지 상자를 가져와 담요를 깔고 거기서 몰래 돌보기로 했다. 방과 후에 먹고 남은 급식이나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다 줬고 강아지도 그녀를 몹시 따랐다고 한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강변에서 강아지랑 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어머, 정말 귀여운 강아지구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아줌마가 싱글벙글 웃으며 보고 있더란다. 저기, 이 강아지, 내 강아지니? 계속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엄마가 기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자 아줌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혼자 있을 강아지가 걱정되겠네. 좋아, 아줌마가 그 걱정거리를 없애줄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니 아줌마는 강아지를 가리켰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깔깔깔.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인데 눈만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다. 아줌마는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웃었다.
그녀는 섬뜩해져 도망갈 생각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갑자기 발밑에 있던 강아지가 쓰러졌다. 몹시 몸을 떨더니 그대로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다. 당황해서 손을 뻗었지만 강아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잘 됐네. 이걸로 쓸데없는 걱정 따위 안 해도 되겠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한 뒤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한동안 거기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그 아줌마는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으로 사신 아줌마, 깔깔마녀 등으로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가리키고 깔깔 웃으면 작은 동물들이 그대로 죽는다는 것이다. 아줌마는 그 후 큰 애완동물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앵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먼 친척이 거두었다는 말도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진상은 모른다. 그녀는 그때 그 광경이 트라우마가 되어 개를 기르지 못하고 있다. 기르고 싶지만 어느 개를 봐도 그때 그 강아지가 죽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정말 쓸쓸하게 그녀는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을 부른다. 시라카미 산지 후마노유 온천 주인장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저녁 후마노유 온천 근처에서 산너물 채집 도중 발을 헛디뎌 조난했어요. 라는 구조 요청이 들어왔단다. 온천 주인은 현장으로 뛰어갔는데 이미 경찰과 구조대가 잔뜩 몰려와 서치라이트를 밝히려 준비하고 있었단다. 그 옆에는 아직 쉰이 채 되지 않은 듯한 남자가 울면서 빨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었다. 그 지점은 탱구 고개와 아카시 대교 중간 지점이라 가드레일 아래에는 험난한 벼랑이 펼쳐져 있었다. 남편 말에 따르면 부부가 같이 산나물을 캐러 왔었다고 한다. 문득 한눈을 판 사이 아내의 비명이 들려왔고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시라카미 산지는 아직 추웠기에 서치라이트 점등을 기다리는 사이 구조대원과 경찰관들은 모닥불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다. 조난자의 남편은 그 옆에서 불이나 쬐지 말고 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요. 라며 원망스러운 듯 애원했다. 이윽고 서치라이트 점등 준비가 끝나고 강한 빛이 골짜기 아래로 비쳤다. 조금씩 둥근 빛을 좌우로 움직이며 시체 수색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누군가 아 하고 외침과 동시에 서치라이트가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이람. 이미 숨은 끊어졌겠군. 온천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2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아득한 아래 허위가 크게 솟아있는 골짜기 한가운데 여자가 떨어져 있었다.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계속 소리를 쳐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숨이 끊어졌구나. 온천 주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렇게 직감했다. 하지만 발견 지점은 까딱하다간 구조대원까지 휘말려 사고를 당할 험난한 벼랑이다. 구조대원들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갈 방법을 논의하는데 갑자기 조난자의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빨리 도와주세요. 아내가 부르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은 필사적으로 남편을 달랬지만 들은 채만 채웠다. 빨리 도와달라는 말과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 계속 오갈 즈음이었다. 남자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아, 왜 너희들한테는 들리지 않는 거지? 아내가 부르고 있잖아.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순간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 그대로 가드레일 너머로 뛰어내렸다. 누군가 외친 비명에 구조대원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남자의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으깨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진다. 황급히 구조대원들이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아까 그 남자가 떨어져 있었다. 기묘하게도 남자의 시체는 아내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다. 마치 구하러 왔어라고 말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람. 온천 주인이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였다. 차 한 대가 현장으로 다가오더니 30대가 채 안 된 것 같은 남자가 달려나왔다. 우리 부모님이 떨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이었다. 다들 할 말을 잃었다.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지 마세요. 누군가 말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부르잖아요. 다들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 아들은 가드레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사람 말려. 말리라고. 안 그러면 이 사람까지 끌려갈 거야. 그 경찰관의 말에 다들 정신이 들었는지 다른 경찰관들도 뛰어가 아들을 뜯어말렸다. 뭐하는 짓이야. 내 놈들한테는 우리 부모님이 울부짖는 게 안 들리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아들은 반쯤 미쳐 날뛰었지만 누구의 귀에도 그런 소리는 들리질 않았다. 결국 하도 심하게 날뛴 탓에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연행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갇혔다. 산악사고 구조 현장 같지 않은 기괴한 광경이었다. 아들은 계속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고 있어라며 신음을 냈고 틈만 나면 경찰차에서 뛰쳐나오려 해 다들 애를 무진 먹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 부부의 시체가 골짜기 밑바닥에서 인양되었다. 그 순간 아들은 마치 악령이 몸에서 나간 것 마냥 얌전해졌다고 한다. 아들은 부모님의 시체 앞에서 통곡했지만 아까 전과는 너무나 다른 아들의 태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모골이 송연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죽고 싶었다.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설립하고 8년 정도 지났다. 지방은행에서 빌렸던 큰 빚도 거의 갚고 순조로이 이익이 들어갈 무렵 덜컥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이후로 일에서 손을 뗐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약속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만 앉아 있었다. 페인 그 자체였지. 당연히 사업은 망조에 접어들었고 빚은 쌓여만 가는 데다 사무실도 방치된 채 한 달이 흘렀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도 산더미인데다 그간 쌓은 모든 게 무너진 후였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길게 자란 머리 그대로 가장 굵은 로프를 사왔다. 집에 돌아와 천장판에 붙고 의자 위에 섰다. 목에 로프를 감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떨리지는 않았다. 의자를 차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 주마등이라던가 자살하려는 각오라던가 그런 건 죄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슬슬 죽으려고 다시 발밑 의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뭐가 보였다. 그것은 3등신 정도 되어 보였다.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길게 들어뜨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입은 기분 나쁘게 실룩실룩 웃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의사를 보내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무심코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고 있자 그놈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마주쳤다. 놈도 꽤 놀랐는지 입을 떡 벌렸지만 곧 실룩실룩 웃기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데려가도 되지? 아저씨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안 죽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바보짓 하려는 건가 정신이 퍼뜩 들었다. 나한테는 아직 5살 난 딸이 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사돈 어르신께 맡겨두었는데 그 사실이 한 달 동안 완전히 잊고 있다. 그 순간에서야 떠올린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로프를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다. 놈은 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그대로 처갓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다. 딸도 장인 장모님도 울면서 용서해 주셨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있다. 세일즈맨으로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저런 이상한 놈은 분명히 있고 나도 딸도 그놈이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 5번째 이야기, 무덤. 고향은 산촌 시골인데 근처에 허세로 유명한 집안이 있었다. 특히 그 집 할머니가 허세에 찌들어 허구한 날 자식 자랑에 집안 자랑만 들어놓아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우리 집안은 명문이니까 묘도 좀 훌륭한 걸로 하고 싶어 규모도 넓히고 묘석도 번듯하게 세우고 말이야. 대개 알고 있겠지만 무덤을 넓히면 그만큼 가족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할머니도 그게 걸려서 무덤을 굳이 넓힐 필요는 없을 거라 충고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그 허세쟁이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절 주지스님한테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주지스님 역시 반대했다. 그렇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니 절 입장에서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었다. 무덤을 넓히는 만큼 땅을 사주신다면 괜찮겠지요. 결국 그 집안은 묘를 2배 규모로 넓히고 묘석도 훌륭한 것으로 세어 근방에서 가장 큰 묘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단조로운 색상이었지만 묘석은 풍류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화려한 것이라 조금 꺼림칙했다. 특히 묘를 넓히다 보니 주변 도로가 확 좁아져서 다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허세쟁이 할머니는 물론 새로 지은 묘를 여기저기 자랑하러 돌아다녔다. 우리 할머니한테 자랑하러 왔을 때 할머니는 거기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은근슬쩍 충고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들었겠지.
허스쟁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 태도에 초조해졌는지 묘에 관해서는 별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사고가 났다. 허스쟁이 할머니한테는 초등학생 손자가 셋 있었다. 큰 손자와 쌍둥이 손자였다. 그 쌍둥이 중 형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 담이 없는 벼랑과 공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던 도중이었다. 나도 안면이 있었으니 장례식에 참석했다. 나와 여동생들은 주변 아이들을 잠시 돌봤는데 그 와중에 죽은 아이랑 같이 놀았던 여자아이가 이런 말을 했었다. 얘 스스로 뛰어내렸어. 벼랑 아래에 있는 돌이 예쁘니까 할머니한테 가져다 줄 거라면서 뛰었다고. 벼랑은 30m 높이였다. 아래 있는 돌은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을 터인데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뛰어내렸다니. 아이가 한 말이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곳 주변에서는 무덤을 늘린 탓에 아이가 끌려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그 집 할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 잔뜩 취해서 술을 사러 가다가 무단횡단을 했고 차에 치인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무덤을 크게 해서 그래. 가족들이 하나씩 무덤 채우러 끌려가는 거라고. 야고 수군수군 됐다. 허스쟁이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집에서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3개월 후 이번에는 할머니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나도 끌려가겠지. 묘를 크게 했으니 왜 절 주지스님은 말려주지 않은 거야. 허스쟁이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더란다. 허스쟁이 할머니는 결국 2주 정도 지나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주변에서는 그 집 완전 저주받은 것 같아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났지만 그 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와 절 주지스님은 넓어진 무덤이 이제 다 메워진 거겠지라고 말했다.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옛말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나니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6번째 이야기, 안전요원. 작년 시립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일이다. 그 수영장은 50분 수영하고 10분 동안 휴식을 가지게 하는 스케줄로 돌아간다. 휴식 시간대는 혹시 누가 물속에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요원이 할 일이다. 어느 날 휴식 시간대 나는 분명히 보았다. 수영장 한가운데 사내아이가 엎드린 채 가라앉아 있는 것을. 검은 수영복과 수영모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일까. 잠수 중이라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은 걸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속에서 흔들리고만 있을 뿐 움직이질 않았다. 큰일 났다 싶어 그대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 바닥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에서 나왔다. 천장 불빛이 비친 걸 잘못 보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수영장 옆에서 선배가 어색한 얼굴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 수영장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신입 안전요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는 사망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소년을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지만 왠지 낌새가 좋질 않아 올해는 아르바이트 신청도 안 했다. 소년을 목격한 후 비도 안 왔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젖어 있거나 쾌활하고 처음으로 이상한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등 괴상한 일이 이어졌었다. 그 이후 그 시립 수영장에는 발도 안 들이고 있다.